오늘도 지친 하루를 끝내고 돌아온 커신. 그녀는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 대신 해야 할 일까지 처리하고 와야 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은 남교사였기 때문에 억울해가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일을 처리했죠. 어느새 시간은 저녁 9시. 사람이 산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낡은 건물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자취방으로 걸어가는 커신의 앞에 뚱뚱한 회색 쥐가 재빠른 속도로 사라지는데요. 몇 개월 전이면 소리를 지르고도 남았겠지만 하도 많이 보다 보니 익숙해진 그녀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녀의 자취방. 정말 이런 곳에 젊은 여자가 살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열악한 공간입니다. 낡은 매트릭스를 하나 놓으면 공간이 꽉 차고 옷을 걸어둘 데도 없어 천장에 설치한 빨래 건조대에 옷을 걸어야 할 정도죠. 벽 구석구석에는 그을음까지 있습니다. 부엌이나 화장실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침대에 앉아 멍 때리는 커신. 평소와 같은 일상일 뿐인데 이상하게 울컥하는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 눈물은 봇물 터지듯 멈추지를 않는데요. 커신은 흐느끼면서 1년 전 자신에게 왔던 제의를 거절한 것이 후회된다고 여깁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멍야오 대신 내가 한국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후회하는 1년 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사는 허커신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저는 교환학생 기회를 얻어 한국에서 1년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년간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국은 맛있는 식당과 분위기 좋고 예쁜 카페도 많았고 길거리도 무척 깨끗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평범한 동네 길거리도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이라도 깨끗한 공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식당가나 부유층이 사는 동네는 깨끗했지만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나 평범한 주택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더러운 경우가 많았죠. 저도 대학생으로 생활하며 자취할 때 수북이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고 한쪽에 바짝 붙어 걷거나 혹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곤 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바닥 쪽을 잘 보고 걸어야 했는데 중국인들은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껌을 뱉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침을 뱉은 곳을 밟으면 기분은 더럽지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껌을 밟으면 신발 밑창에 붙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되죠. 게다가 진짜 매너가 구린 사람들은 간혹 건물 위층에서 쓰레기를 던져서 버리곤 했는데 잘못 조준하면 사람이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벼운 쓰레기를 버린 정도라면 맞은 상대방이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끝나지만 가끔 미친놈들이 누가 봐도 무겁거나 날카로운 쓰레기를 버려 사람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건물에도 사이코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맞은편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에서 큰 소리를 내며 물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물건의 일부는 유리로 되어 있었는지 떨어진 물건 주변으로 유리 파편이 튀어 있었습니다. 새가슴인 저는 차마 그 물건이 뭔지도 확인할 생각도 못한 채 일부러 그 부근을 피해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타오에게 어떤 인간이 위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다면서 그 부근에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타오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거 내가 믹서기 버리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밖에다 던졌어. 일부러 사람 안 지날 때 던진 거라 괜찮아. 그 뒤로 저는 다시는 타오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친놈들이 사는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 너무나도 매너 있고 친절한 사람이 많아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한 이들이라 길거리에서 지갑이나 카드가 떨어지면 먼저 주워주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 줄을 서고 공공규범은 지켰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사귀게 된 한국인 친구가 혹시 자기 어머니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저 같은 교환학생들도 학교에 자격외 활동 허가서를 내고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중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하고 이메일 답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학교에서 허락한 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어머님이자 사장님은 일하는 3개월 동안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여자아이 혼자 한국까지 와서 생활하는 게 기특하다면서 밥도 자주 사주시고 심지어 옷까지 사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힘든 거 없냐면서 자주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지만 제가 돌아올 때쯤엔 이미 중국에 우한 폐렴이 터진 후였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든 나라의 출입국이 점점 어려워졌고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각 나라에서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 입국 제한이 점점 풀려갔지만 이때쯤에는 이미 저는 취업을 걱정하는 4학년이라 한국은커녕 여행 한 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휴대폰에 뜨는 번호가 중국 국내 번호가 아니라 사기 전화 같은 건 줄 알았죠. 그러나 오후에 또 3번째 전화가 걸려오자 대체 누가 이렇게 국제전화로 자꾸 걸어오나 싶어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3번이나 걸었잖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교환학생 때 알고 지낸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연락하기 위해 스카이프로 말을 걸었지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답변이 없기에 하는 수 없이 국제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노트북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면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깔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재빨리 다시 스카이프를 깐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차, 엄마가 너랑 연락하면 전해달라는 거 있었는데 까먹을 뻔했다. 엄마가 중국인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어. 내가 그때 일을 잘해서 생각난다면서 정식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네. 제가 하게 될 일은 그때처럼 전화 상담과 이메일 답장을 하는 것이었지만 일에 익숙해지면 직접 중국인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미팅에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섣불리 승낙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취업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취업해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면 나중에 중국에 돌아오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월급은 낮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은 봉급이 괜찮았거든요. 텐센트나 바이두, 화웨이 같은 대형 회사들은 신입 초봉이 한국 돈으로도 3,500만 원 이상을 주고 뽑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뒤로도 봉급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우리 학교의 선배는 중국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그래도 중국에서 10순위 안에 들 정도의 명문대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중국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죠. 저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같은 동기인 멍야오를 소개해줬습니다. 작년 여름에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떠날 때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지원하는 기업마다 족족 떨어지며 이런 자만심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설마 이런 곳도 떨어지진 않겠지? 나처럼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이? 라고 생각하며 지원한 곳마저도 떨어져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계속 낙방을 한 전 부모님의 고향인 동관에서 교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졸업 전부터 교사 시험을 보라고 계속 닥달했거든요. 중국은 비사범대 계열도 교사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봤는데 이때 따놓은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줄이야. 하지만 제 앞에는 비참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월세로 1,000위안이나 달라고요? 아니 아가씨. 독방으로 쓰는데 이 정도는 하지.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더 비싸. 그 당시 제가 받는 월급은 한국 돈으로 4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습으로 일하고 있던 것도 있지만 정식 교사로 채용된다고 해도 초임이라
45만 원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위안이면 거의 18만 원 돈이거든요. 30만 원대 월급을 받는데 18만 원짜리 월세에 살 수 없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에 비해 시설은 최악이었거든요. 거짓말 보태서 1평은 될까 싶을 정도로 좁은 방인데 심지어 샤워실과 화장실도 공동 사용이었습니다.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 다른 방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최악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집이라고요? 제가 어리숙해 보인다고 장난치시는 거죠? 300위안짜리 도시 외곽에 있는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갔는데 무슨 원통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린 저를 두고 장난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왜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야? 여기 앉아 계시는 권홍 씨도 여기 사는데. 그렇죠? 맞수다. 요즘은 동관도 많이 비싸져서 돈 아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 안 그럼 월세에 월급 다 꼬라박아야지. 그 뒤로도 저는 집을 계속 구하러 다녔지만 어딜 가나 집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싼 집을 얻고 싶어 독방을 포기하고 침실도 아예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찾았지만 도저히 살 용기가 안 났습니다. 좁은 방에서 여자들끼리 5명이 쓰는데 1명이 나갔다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세상에. 여자가 침실에서 대야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감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을 하니 공동 샤워실 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다.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층에 있는 모든 호수의 사람들이 좁은 샤워실을 쓰다 보니 기다리다가 갑갑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야를 받아놓고 머리를 감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가장 나은 선택은 월세 1,000위안의 그 집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살게 된 지 3개월이 지나서는 월세를 올려버려서 1,100위안으로 약 20만 원 돈에 가까워졌는데도 선택지가 없어 꾹 참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국 중소기업에 가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저 대신 친구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게 된 멍여우는 저와 다르게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또 집세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를 이용하면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전세자금 대출받는 걸 도와주셨고 집주인도 사장님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은행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주셨다고 해요. 일하면서 좋은 인연도 만나 7살 많은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